따뜻한 이불 속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던 외국인 커플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뒤에 감춰진 불쌍한 한국인이었죠.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언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호랑이 캐릭터 더피가 생각보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것입니다. 더피는 단순히 귀엽고 예쁜 캐릭터일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청자들은 이 귀여운 더피를 검색하다 충격적인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100년 전 일본의 만행과 한국 호랑이 멸종사입니다. 한 틱톡 이용자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데언 보다가 한국 호랑이를 검색했는데 일본이 지난 세기에 다 사냥해 없앴대요. 너무 슬퍼요. 이 한마디가 시작이었죠. 이 영상은 틱톡에서 좋아요 18만 개, 조회수 120만 회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더피라는 캐릭터를 통해 누군가는 호랑이 멸종사를 알았고 그 속에는 단순한 멸종 이야기가 아닌 한민족의 상징이 사라진 역사적 비극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생태계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일제는 1910년대 호랑이를 해수라 부르며 토벌군까지 조직합니다. 그 이름도 끔찍한 정오군이었죠. 함경도와 강원도 숲 깊은 곳까지 사냥꾼들이 파견되었고 결국 1920년대를 지나며 한반도 야생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인간을 해치는 맹수를 제거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 등 당시 조선의 숲을 지키던 포식자들을 조직적으로 사냥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단지 위험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건 공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마을이 정기를 품고 있다는 자부심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강인함과 자존심을 나타내는 표상이었던 겁니다. 즉 호랑이 사냥은 단순한 생태계 파괴가 아닌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중 한 전략이었습니다. 캐데언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틱톡 영상의 댓글엔 수천 개가 넘는 반응이 달렸고 일제 강점기의 만행이 줄줄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한국에 사과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위안부는 10대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한국의 마지막 공주에게 일본과의 결혼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그들의 역사를 감추기만 하고 브랜딩에는 성공했지.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캐데언, 이 작품은 일본 소니 픽처스가 제작에 참여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본 회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자국의 과거 만행을 전 세계에 다시 소환한 셈입니다. 일본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자국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역사를 감추고자 했지만 오히려 애니메이션이 문화의 힘을 통해 잊혀졌던 진실을 다시 세상에 드러낸 것이 되었죠. 문화 콘텐츠의 힘과 역설이 동시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문화의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 게다가 제작에 참여한 소니 픽처스가 애니메이션을 통해 돈을 벌지 못했다는 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이 숨기려던 역사가 전 세계에 드러난 것도 곤욕인데 돈도 벌지 못한 것입니다. K-POP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성공을 거두어 수익 1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소니 픽처스는 2천만 달러, 약 280억 원 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K-POP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내부에서는 K-POP 관련 애니메이션이 성공할 리가 없다며 판권은 넷플릭스에 팔고 음반은 유니버셜에 팔아치웠기 때문이죠. 덕분에 넷플릭스와 유니버셜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잔치 분위기이지만 소니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 실험을 다룬 영화 731, 이 개봉 첫날부터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반일 감정이 고조된 것입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며 오성홍기를 흔들기까지 했고 영화관 앞에선 일본 교민 대상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일본의 만행을 잊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일본 교민 사회는 외출도 조심해야 할 정도로 반일 감정이 치솟고 있죠. 하나의 애니메이션, 하나의 영화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작품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락을 넘어 역사를 소환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진실을 말하게 하고 세계의 진실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저 캐릭터 하나를 본 듯 하지만 그 안엔 수십 년간 감춰온 이야기와 잊혀진 비극이 숨어 있었던 거죠. 문화는 상기시키고 사람들은 보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100년 전 우리나라가 겪은 아픔이 넷플릭스와 틱톡을 통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해외 틱톡과 유튜브 댓글에는 이런 목소리들이 이어집니다. 내가 일본을 좋아했던 게 부끄럽다. 이제는 진짜 진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인 친구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다. 위안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다.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 왜곡과 교육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 교과서는 위안부 강제징용 731부대, 난징대학살 같은 자국의 전쟁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들 중 상당수는 이런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이해관계입니다. 일본 내 우익 세력은 일본은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보수 정치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죠. 역사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입니다. 국가적인 이미지 관리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과를 하면 법적 책임이 생기고 보상 요구와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까봐 사과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자국의 이미지를 평화적이고 귀엽고 세련된 국가로 바꾸기 위해 전 세계의 애니메이션, 게임, 음식, 관광을 수출했습니다. 헬로키티, 도라에몽, 생과 치히로, 스시, 오사카 여행 등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본이 만든 애니메이션 캐데언을 통해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역설입니다. 진정한 문화는 숨긴 것을 드러내고 덮인 것을 파헤치며 침묵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캐데언은 다양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문화적 반감과 불쾌감,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입니다. 일부 일본 관객들은 왜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런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다루나 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 작품을 통해 일본의 과거를 또다시 되새기는 것은 불쾌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소니 픽처스라는 일본 회사가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일본 내 기업의 역할에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즉, 일본 기업이 자국의 민감한 역사적 부분을 전 세계에 다시 알린 것에 대한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소니 픽처스가 판권을 넷플릭스에 넘기고 유니버셜과 협업한 상황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왜 일본 기업이 이렇게 외국의 권리를 넘기나 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한국 콘텐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혹은 너무 오래 잊고 있던 이야기. 지금 이 순간에도 콘텐츠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तो मेरे पीछे जो आप ये स्ट्रक्चर देख रहे हो ये है ग्योंगबुक पैलेस। एक्चुअल जो पैलेस था वो ये है और जो जोसियोन डायनेस्टी थी उसका मेन पैलेस था ये।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이 되었고, 아울러 삼성, 현대, SK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해 무수히 많은 한국 제품들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죠.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불과 10여 년 만에 문화수입국에서 문화수출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리하고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 연예기획사 운영 및 프로듀싱 등을 맡아 중화권 스타를 발굴하고 있는 클레이튼 청은 한국 문화는 이제 하나의 대중문화로서 전 세계에 깊이 자리 잡았다.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기가 아니라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전 대중문화 분야에서 고유의 아이덴티티로 인정받고 있다. 홍콩 최고의 방송사 TVB에 한국 드라마 전용 채널이 생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문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력과 글로벌 문화 수출력을 갖춘 만큼 달라진 위상을 증명하듯 글로벌 명품 시장의 런웨이 무대가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명품업계에서는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 문화가 세계 유행을 선도하고 한국이 명품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디올, 루이비통 등 유명 글로벌 브랜드들이 줄줄이 한국 패션쇼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통하면 파리에서도 성공한다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이죠.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명품 브랜드나 관련 유명 인사들이 일본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한국을 거쳐갔다면 이제는 일정 전체를 한국에서 보내거나 한국을 1순위로 방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서울은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 세계적인 조향사이자 유명 향수 브랜드 조말론 런던을 설립한 조말론 여사 역시 이번 4박 5일간의 공식 일정 동안 다른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모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또 명품 브랜드 구찌는 한국문화재청의 거부로 계획했던 경복궁 패션쇼가 취소되자 개최를 강력하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가 취소된 이유는 한국 내에서 문화유산을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반대 여론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청와대에서 촬영한 보구의 파격적인 한복 화보가 청와대와 한복의 의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촬영을 허가한 문화재청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이에 문화재청은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를 허가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구찌가 계속 경복궁 패션쇼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자칫하면 한국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구찌는 자국 이탈리아 몬테성에서 열린 구찌 패션쇼의 효과를 언급하며 경복궁의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는데요. 그 결과 해당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고, 경복궁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데 왜 취소하느냐는 국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재검토를 통해 문화유산을 알릴 좋은 기회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를 가결해 올해 5월에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명품업계가 한국에 몰려들자 일부 주변국에서 한국은 사치의 상징이라고 비난하고 글로벌 패션쇼 개최 장소인 경복궁에 대해 역사를 왜곡 폄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복궁이 자금성을 모방했다고까지 하는 등 근거 없는 허위 발언으로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역사 왜곡과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패션쇼의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패션쇼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이 홍보될 경우 자신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 아닌 한국의 역사관이 세계에 퍼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비판과 왜곡은 한국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가이드가 한국 역사를 깎아내리던 것과 한국 발전은 일본 덕이라는 주장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경복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모방한 것이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은연중에 경복궁은 자금성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복궁이 1395년에 지어진 반면에 자금성은 1420년에 지어져 경복궁이 자금성보다 25년이나 앞서 지어졌으므로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경복궁은 자금성의 화장실 크기다. 경복궁을 작고 초라한 궁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전각들이 훼손되고 철거되었다가 40% 정도의 건물만이 복원된 것을 생각하면 경복궁은 결코 작은 궁궐이 아닙니다. 게다가 경복궁 주변에 창덕궁과 덕수궁, 그리고 창경궁, 경희궁까지 합치면 그 크기는 자금성의 2배에 달하죠. 서울은 도성 안의 궁궐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궁궐의 도시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므로 한국인과 중국인은 같은 혈통이다. 중국에서조차 역사학의 대가, 구제강 등 학자들이 고조선은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었다고 판정하였지만 과거에 근거 없는 주장을 다시 꺼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 중에는 일본의 지배 덕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주장도 있죠. 역사 왜곡과 비판의 핵심은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이 자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도의 유명인이 경복궁에 방문한 뒤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찌 패션쇼 개최 예정으로 이목이 집중된 경복궁을 직접 방문한 그는 영상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경복궁을 소개하며 올바른 지식을 전파했는데요. अभी हम जाने लग रहे हैं ग्योंगबुक पैलेस। ग्योंगबुक पैलेस एक्चुअली जो इनका लास्ट राजा था कोरिया का, उसका रहने का स्थान था। हैनबुक रेंटल, ये जो इनकी ड्रेस होती है इसे ये हानबुक बोलते हैं। शायद ही इनकी ट्रेडिशनल ड्रेस अगर रेंट पे लो तो एंट्री फ्री हो जाती है कुछ ऐसे। जो भी ये देखो, ये सारी ड्रेसेज है भाई, हमें बोल रहा है कि चूज कर लो कोई। ये ले लूं, बैंड बजे वाला लगूंगा सही। भाई मिल गया मेरे को तो ये पहनूंगा, जबरदस्त। सही मेरे साइज का भी है ना, मस्त जचेगा ना। ये बिल्कुल ऐसा नहीं लग रहा गणेश जी बने। गणेश जी हाँ भाई सही कह रहा है। तो मेरे पीछे जो आप ये स्ट्रक्चर देख रहे हो ये है ग्योंगबुक पैलेस। एक्चुअल जो पैलेस था वो ये है, और
जो जोसियन डायनेस्टी थी उसका मेन पैलेस था ये। 1395 में इसे बनाया गया था और 1910 तक यहाँ पे रहते थे जोसियन डायनेस्टी के लोग। लेकिन आप शायद जानते हो कि उसके बाद जापानीज रूल आ गया था, जापान राज करा था कोरिया पे 1910 से लेके 1945 तक, और इनका इंडिपेंडेंस डे भी 15 अगस्त को आता है अपने इंडिया की तरह। ये एक्चुअली वो पैलेस है भाई अंदर से जहाँ पे राजा बैठता था, और वो पीछे इनकी जो पेंटिंग सी बनी हुई है कुछ इनकी टिपिकल ऐसी कुछ पेंटिंग थी। तो 15 अगस्त 1945 को कोरियंस को जापानीज से इंडिपेंडेंस मिली थी। जोसियन डायनेस्टी वाज द लास्ट डायनेस्टिक किंगडम ऑफ कोरिया, और इसके बाद यहाँ पे कोई भी डायनेस्टी या किंगडम नहीं आई, सीधा जापानीज गवर्नमेंट का रूल आया था, जैसे मैंने आपको बताया। ये आदमी बोले आपकी इधर फोटो खींच सकता हूँ, आप अच्छे लग रहे हो काफी। 특히 그는 한국의 발전이 일본 덕분이라는 일본 네티즌의 주장에 한국이 건재하고 발전한 이유는 오로지 한국인들의 노력과 희생이라고 말함으로써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지고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자 이를 폄하하고 훼손하려는 이들도 많아졌지만 올바르게 알고 이를 알리는 외국인들도 있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 발전에 이어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발전을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형 잠수함이 캐나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캐나다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잠수함을 시찰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캐나다는 2035년 퇴역 예정일까지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 사업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경쟁 후보는 결국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두 곳으로 좁혀졌죠. 캐나다를 둘러싼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캐나다 총리의 한국 방문 직전까지 독일 TKMS와 독일 노르웨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찾아 자국의 212CD 잠수함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즉 독일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캐나다 총리가 한국에 방문하기 전까지 한국 잠수함에 대한 캐나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이 캐나다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650CKOM에서는 디펜스 리포터의 분석가 스튜어트 웹의 분석을 인용해 캐나다가 한국보다 독일 잠수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제목의 방송을 보도했는데요. 캐나다의 해양 환경은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의 해안 시나리오에 맞춰 잠수함을 설계하는 반면 캐나다 잠수함은 북극과 북대서양, 북태평양의 거칠고 냉혹한 바다를 오가며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두꺼운 빙하 아래에서 작전해야 하기 때문에 냉수수 운용 능력과 내빙 설계 그리고 장기 자막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환경에 맞춰 생산된 잠수함이 캐나다의 혹독한 바다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캐나다 해군은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센서, 물류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 및 나토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합니다. 반면 한국의 KSS-3급 잠수함은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브 아이즈 정보 공유 체계나 나토 작전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전제로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캐나다 입장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지적됩니다. 한국형 잠수함 KSS-3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현모사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현재 이와 같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필요 이상의 고급 옵션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에게는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 자산이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기능이자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스튜어트 웹은 한국의 해상 대지 공격 능력은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서는 매우 합리적이지만 캐나다에는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캐나다가 토마호크 같은 나토 표준 미사일을 운용하려면 한국 잠수함의 설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 전문가의 부정적인 견해에 한국 경쟁 방산업체들이 사상 최초로 원팀으로 뭉쳤습니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고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조달 사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호주 구축함 계약에서 한국 기업 간 과도한 경쟁 끝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결국 호주 구축함 프로젝트를 일본에
섞인 것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한국 기업끼리 힘을 합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두 회사의 협력은 기술적 시너지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며 한국형 잠수함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한국형 잠수함은 더 큰 크기와 향상된 내구성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조선소 측은 이 잠수함이 특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수중에서 훨씬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공기 분료 추진 시스템이 더해져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고도 최대 20일 이상 자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SS 3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는 빙해 지역에서 장기 작전이 필수적인 캐나다 해군의 운용 환경에 최적화된 조건입니다.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완전한 국산화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존 납축 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는 2배, 수명은 3배에 달하며 안전성과 출력 효율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대표단은 버만 퓨셀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직접 방문해 연료 전지와 배터리의 안정성을 면밀히 검증했습니다. 과거 한국 해군은 전투체계, 소나, 무장 통합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개발 사업인 장보고 3의 2단계 모델부터는 추진체계와 센서, 전투체계, 배터리까지 모든 핵심 요소가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관계자들조차 한국의 연료전지 효율과 리튬이온 배터리 안정성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은 캐나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호주 중심의 오커스 동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승인 없이도 협력이 가능한 고성능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자체 건조 능력이 없는 캐나다로서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민주주의 동맹국으로부터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한화오션은 다른 국가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매우 빠른 생산도 약속했습니다. 2032년까지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하고 이후 2035년까지 총 4척을 공급할 계획이며 그 다음부터는 무려 매년 한 척씩 추가 인도하는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에 대한 평가 구도는 캐나다 총리가 직접 한국의 잠수함을 시찰한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캐나다 국방방위산업 전문 매체 에스프리드 코르에서는 한국 잠수함 구매가 캐나다의 새로운 안보 및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캐나다는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해당 지역이 향후 반세기 동안 캐나다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략을 위해서는 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안보 및 산업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으로부터 검증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잠수함을 구매해 한국과 새로운 경제 및 안보적 관계를 구축하면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SS 3급 캐나다 초계 잠수함이 이미 검증되어 운용 중이고 생산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캐나다의 모든 작전 및 긴급 인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이 수출 전용 모델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이 실제 운용 중인 잠수함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3척이 건조된 한국 잠수함은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고도 3주 이상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30년 이상 운용을 통해 구축 된 공급망과 검증된 운영 정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플랫폼을 확보하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전력의 핵심으로 이를 도입함으로써 캐나다는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KSS 3급 사용자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정비시설은 캐나다에 설립될 예정이며 미국 무기체계와는 달리 한국은 캐나다의 탑재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에는 탁월한 수중 감시 능력과 북극 지역 배치 가능성 그리고 확장된 항속거리와 지속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캐나다가 3해에서 적을 탐지, 추적,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격파할 수 있도록 은밀성, 지속성, 그리고 치명성을 제공합니다. 한화해운 거제조선소는 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최첨단 조선시설 중 하나입니다. 한화해운은 바로 이 조선소에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합니다. 한화오션 부사장이자 예비역 해군 제독인 스티브 정은 현재 운용 중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캐나다
캐나다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오타와 시티즌과의 인터뷰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6년 안에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기업도 이 납품 속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약 30명의 승무원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승무원 구성으로 완벽한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이미 추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왕립 해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독일제의 북극 운용 능력과 한국제의 실전성과 기술력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양국 간 협력이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전 호주 구축함 계약 때는 한국 기업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결국 일본의 계약을 뺏겼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결과도 훨씬 좋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한 한국, 이제는 잠수함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길 기대합니다.